수연,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굵직한 미국 남자의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꼬박꼬박 붙여오던 아내. 귀국하라는 말에 늘 핑계만 대던 아내.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낯선 사내의 목소리까지. 저는 그날 밤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슬럼과 한복판, 다 쓰러져가는 트레일러 문을 열어젖힌 순간 그 자리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 올해 45살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물류센터로 향하는 현장 관리직 직원이지요. 무거운 짐을 옮기고 트럭 기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컨테이너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는 일이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저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한 번 대인 자리는 2번 다시 만지지 않는 성격이라 동료들은 저를 두고 답답하다 말하곤 했지요. 인생이란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끝도 없이 굴러떨어지는 비탈길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제 아내 이수연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변두리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저 혼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지요. 저만 치서 한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는데도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 하늘에 구멍이 났나? 비 한 번 무섭게도 쏟아지네. 옷 다 버렸네, 참말. 이수연이 머리카락에서 물기를 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우산을 슬그머니 이수연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기요, 비도 많이 오는데 어디까지 가시는지 몰라도 이 우산 쓰고 가소. 댁 보니까 옷이 다 젖어서 감기 걸리겠네. 이수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나, 그럼 아저씨는 어쩌려고요? 아저씨도 우산 하나밖에 없으면서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에헴 나는 뭐 남자 아닙니까? 사내 자식이 비 좀 맞는다고 어디 덧납니까? 괴찬심더 얼른 쓰이소. 이수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참내, 남자면 비 맞아도 안 아파요? 감기 걸리면 약값이 더 들어요. 그러더니 우산 손잡이를 같이 잡고 제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씁시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면 되잖아요. 자, 빨리 이리 좀 와봐요. 아저씨 어깨 다 젖는다니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보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수연은 햇볕처럼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음지에서 자란 사내가 감히 욕심내도 되나 싶을 만큼 밝고 따뜻했지요. 가난한 살림에 시집와서도 단 한 번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 지민이를 낳던 날 저는 분만실 앞에서 무릎이 꺾이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놈은 제가 손에 꽉 쥘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먼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진창에 처박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지민이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까지 받았지요. 저는 매일 밤 술병을 끌어안고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주병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서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마셔. 속 다 버려. 정신 좀 차려. 응? 나 결심했어. 나 미국 갈래. 갈 거야. 저는 멍하니 이수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 미국? 네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기고. 이수연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 씨, 내 말 잘 들어봐. LA에 나 아는 정숙 언니 있잖아. 그 언니가 식당을 크게 한대. 거기서 주방일 도와주면 방도 거저주고 밥도 먹여준대. 악착같이 일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은 꼬박꼬박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더라. 나갈게. 거기 가서 돈 벌어올게. 저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겁도 없이 혼자 그 먼 미국 땅을 어떻게 간단 말이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면서 절대 안 된다. 꿈도 꾸지 마라. 이수연이 제 팔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민이 당장 다음 달이 수술이야. 병원비 못 구하면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나. 이대로면 우리 예쁜 딸 죽어. 당신은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중요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온다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번지는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흑흑 딱 2년만. 아니 길어야 2년이야. 밤낮 안 가리고 일해서 빚 갚고 우리 지민이 수술비만 딱 만들어서 바로 돌아올게. 그러니까 여보 나 좀 보내줘. 우리 지민이 살려야지. 응?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끌어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내 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이수연의 뒷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수연은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꼬박꼬박 붙여왔습니다. 덕분에 지민이는 2번의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또래처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도 낮에는 물류센터,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1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우리 셋이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자고 전화를 걸었지요. 수연아, 여보, 나야. 내 말 잘 들어. 나 어제부로 빚 다 갚았다. 정말이야, 남은 빚 하나도 없어. 우리 지민이도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펄펄 날아다닌다. 고생했어, 여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당장 한국 들어와. 비행기표 내가 끊어줄게. 어서 와라.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여 빚 다 갚았어? 아이고 고생했네. 근데 나 조금만 더 미국에 있을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빚도 다 갚았는데 왜 안 들어온다는 건데? 돈이 더 필요해? 내가 투잡, 쓰리잡 뛰어서 더 벌게. 이제 당신 고생하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들어와. 이수연이 메마른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식당 일하면서 여기저기 벌려놓은 게 있어서 그래. 이거 마무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정말이야. 저는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무리? 무슨 마무리가 10년 넘게 걸려. 여보, 우리 지민이가 지금 중3이야. 애가 크면서 엄마 얼굴도 다 까먹겠다고 맨날 온다. 자식 보고 싶지도 않나? 전화기 너머에서 이수연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지민이한테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수연에게 의심이라는 감정을 품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훌쩍 자라 제 어깨까지 키가 닿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지민이와 마주 앉으면 늘 빈자리 하나가 시리도록 컸습니다. 아빠, 엄마는 대체 언제 오는 건데? 요번 명절에는 와? 내 생일에는 진짜 와? 지민이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미국에서 식당 정리할 게 좀 많으신가 보다. 곧 오실 거다. 밥이나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지민이가 입술을 비중 내밀었습니다. 아휴, 아빠는 허구한 날 곧 온대. 내가 유치원생이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곧 온다. 곧 온다.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오잖아. 엄마 혹시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어 그저 밥만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지민이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옛날이랑 목소리가 완전 달라. 맨날 힘도 없고 피곤해 보이고. 나 엄마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슬퍼. 나 밥 안 먹어. 배불러. 지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빈 식탁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이수영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시차를 핑계 삼아 화상 통화는 한사코 거부했고 영상으로 얼굴 한번 보자는 제 부탁마다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보, 나 지금 식당 주방이라 얼굴 엉망이야. 기름때 묻고 난리도 아니야. 다음에 씻고 이쁘게 하고 영상 통화할게. 손님 온다. 끊어.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노려보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요.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생각만큼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도 자꾸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내가 생긴 건 아닐까? 며칠 뒤 동네 사거리에서 오랜만에 동창 박형식을 만났습니다. 박형식은 며칠 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구 강진우. 야, 너 마누라 아직도 LA에 있냐? 너 근데 말이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 뭐 좀 이상한 소문 못 들었냐? 저는 박형식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소문? 무슨 소문? 실없는 소리 할 거면 가라. 박형식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요번에 LA 출장 갔다가 한인타운 쪽에서 너네 형수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봤거든. 아니 내가 볼 땐 형수가 맞는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를 봤다고? 그럼 아는 척을 하지 그랬어. 고생한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지. 박형식이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 아는 척을 하려다가 찝찝해서 그냥 숨었다. 형수 옆에 웬 머리 노란 덩치 큰 외국 남자가 딱 붙어 있더라고. 둘이 아주 팔짱을 꽉 끼고 하하호 웃으면서 가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아는 척을 하냐? 저는 박형식의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 지금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대나? 우리 수연이가 어떤 여잔데? 똑바로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박형식이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워워. 야, 진정해. 내가 미쳤다고 친구 마누라 같고 거짓말을 치겠냐? 나도 멀리서 봐서 잘못 봤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네. 그냥 그렇다는 거니까 핏대 세우지 마라.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박형식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놈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법이지요. 저는 결국 그날 밤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수연,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해. 너 지금 거기 누구 있어? 어떤 놈이랑 같이 있냐고 묻잖아. 수화기 넘어 이수연이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우 씨? 늦은 밤에 술 마셨어? 갑자기 어떤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마. 네 옆에 노랑머리 외국놈 붙어 있는 거 다 봤대. 그래서 10년 동안 한국에 코빼기도 안 비친 거가. 그래서 맨날 핑계대고 돈만 보낸 거가. 이수연이 한참을 말없이 숨만 골랐습니다. 진우 씨 하하나 지금 식당 일 끝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온몸이 다 쑤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끊을게.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좁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출근 대신 동네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LA행 비행기 표를 끊어달라고 했지요.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가격을 불렀습니다. 왕복 240만 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출발 가능하시고요. 저는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도로 해주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편도요. 돌아오시는 날짜는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건 가서 정할게요. 여행사를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편도 표를 끄는 이유를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형식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수연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혼자 그곳에 주저앉아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귓가에는 박형식이 했던 그 말만 윙윙거리며 맴돌았지요.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민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외투를 옷걸이에 걸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회사 일 때문에 잠깐. 그런데 지민아, 아빠 다음 주에 출장 좀 가야 할 것 같다. 지민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멀리. 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아. 지민이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빠, 진짜 출장이야.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출장이지 뭐겠어. 지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한테 가는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혀 지민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데리고 와. 응. 화내지 말고 잘 데리고 와.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손을 슬그머니 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등을 기대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딸의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래서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놓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요. 이수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수연이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 저는 비행기 표를 찢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으려던 찰나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국말이 아닌 굵직한 영어 발음이었지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요? 수연이 어디 있어요? 수화기 너머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수연,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안에 어디 있냐고.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 지금 자고 있어요.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표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형식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수연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민이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였지요. 15년 전 빗속에서 우산을 같이 쓰자며 웃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환했던 얼굴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12시간 가까운 비행 내내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코를 골며 잠드는 동안 저는 창밖 어두운 구름만 노려봤지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장면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수연이 낯선 외국 사내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모습, 이수연이 그 사내의 품에 안겨 잠드는 모습,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토악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빨갛고 며칠 새 깎지 않은 수염이 거뭇거뭇했지요.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수연이 알려준 식당 주소를 운전기사에게 내밀었지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변두리 거리였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수연이 보내준 사진 속 식당 간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빈 가게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유리창에는 임대라고 적힌 종이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 가게로 들어가 늑수구레한 한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옆에 한식당 언제 문 닫았어요? 사장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식당, 거기 망한 지 오래됐어요. 한 7년 됐나?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이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내가 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인데 저는 가게를 나와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년이라니. 그러면 이수연은 7년 동안이나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사진은 어디서 구한 거며 매달 보내준 그 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우연히 본 광고지에 한국말로 적힌 사람 찾기 광고가 있었던 게 떠올랐지요. 좁은 사무실 안에는 40, 50대로 보이는 사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고 싶어요. 10년째 LA에 살고 있는데 진짜 주소를 모르겠어요. 사내가 담배를 입에 물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부인이 가출이라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려준 주소가 거짓말이었어요.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사연이 다 비슷해. 돈은 보내올 거 아니야. 송금 계좌랑 이름 적어줘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수연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사내가 종이를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해요. 비용은 $1,000.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내가 돈을 세더니 서랍에 넣었습니다. 호텔에서 기다려요. 연락 갈 거니까.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모로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10년 동안 살아온 도시가 바로 이 하늘 아래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틀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무슨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흥신소 사내였습니다. 강진우 씨, 주소 나왔어요. 받아 적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내가 불러주는 주소를 받아 적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 동네 어떤 동네예요?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이 멋모르고 가면 안 되는 동네야. 택시 기사한테 잘 말해서 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살고 있다는 그 동네 이름이 영 낯설었습니다. 부자 동네는커녕 사내의 말투로 미루어 보면 그 반대쪽 같았지요.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내밀자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손님, 거기 진짜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주세요. 기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국 분이신가 본데 위험한 동네예요. 해지기 전에 나오세요.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과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가 사라지고 낡은 간판과 부서진 담벼락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도로 한복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길거리에는 술병을 쥐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수연이 정말 이런 곳에 살고 있단 말입니까? 가슴이 쿵쾅거리며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어느 트레일러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맞아요. 진짜 내릴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건넸습니다. 네, 고마워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뒤섞인 냄새였지요. 바닥에는 깡통과 비닐봉지가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번호를 따라 트레일러 사이를 걸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트레일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호흡을 골랐습니다. 이 안에 이수연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한번 쳐보았지요. 그러고는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안에 있어. 나야, 진우야. 안에서 부산스러운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다급한 발걸음 소리. 저는 다시 한번 문을 거세게 쳤습니다. 문 열어. 수연아, 당장 문 열라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50줄로 보이는 백인 남자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가 굳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구나. 당신이 그놈이구나. 저는 사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정해요. 진우 씨, 들어와요. 수연 안에 있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내를 밀치고 트레일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퀴퀴한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 위로 한 여자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있었지요. 머리카락이 푸석하게 헝클어진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우야. 이수연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무너지듯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응? 너 왜 여기 누워 있어? 이수연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진우야, 왜 왔어? 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다 봤어. 저 사람 어제 전화 받은 사람이지. 응? 너 솔직히 말해.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침대 끝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얇은 이불이 침대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이불 끝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수연의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너 다리가. 이수연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다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보지마, 보지마, 진우야. 저는 이수연의 손을 붙잡고 이불을 천천히 들쳐냈습니다. 하얀 붕대가 칭칭 감긴 절단된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 같은 신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수연이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이수연의 절단된 다리를 두 손으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붕대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짐승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연아. 이수연이 제 머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좁은 트레일러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외국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아내 옆에 있는 거요? 사내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한인 무료 진료소 의사예요. 수연 3년 동안 돌봐왔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데이비드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데이비드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수연을 슬쩍 바라봤지요. 이수연이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내가 다 거짓말했어. 저는 이수연의 두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아. 응. 이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적 없어. 한 번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지난 10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 씨, 수연 지금 많이 힘들어요. 잠깐 밖으로 나가요. 내가 다 이야기할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진우야. 또 사라질까봐 무서워. 저는 이수연의 손등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우산 손잡이를 같이 잡았던 그 보드라운 손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안 가, 수연아. 잠깐 데이비드 씨랑 얘기만 하고 올게. 저는 비척비척 트레일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쨍쨍 내리쬐는데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뒤를 따라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트레일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벤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컵을 꺼내 보온병에 든 커피를 따라 제 손에 쥐어주었지요. 저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커피가 자꾸 흘러넘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진우 씨, 한국말 서툴러요. 천천히 말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10년 전 이 도시에 왔어요. 식당 일자리 없었어요. 그 식당,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저는 종이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짜라니,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그 식당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였어요. 수연 같은 사람 많아요. 한국에서 식당 일이라고 데려와서 공장에 보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공장이요. 무슨 공장? 데이비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품 공장. 밤에 일하는 곳. 서류 없는 사람만 써요. 위험한 기계 많아요. 한 달의 보름은 밤새 일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비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새벽에 졸음 운전한 동료가 있었어요. 지게차였어요. 수연 다리를 덮쳤어요. 저는 벤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왜 산재 처리 안 했어요? 왜 병원에 안 갔어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 서류 없는 사람이에요. 병원 가면 잡혀가요. 한국 가야 해요. 그러면 돈 못 보내요. 저는 벤치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데이비드가 제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수연, 딸 수술비, 남편 빚,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마치 덜 깬 채로 병원에서 도망쳤어요. 내가 작은 진료소에서 받아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려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데이비드 씨. 데이비드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연, 다리 잃고도 일했어요. 집에서 인형 눈 붙이고 약 시험에도 참여했어요. 매달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흙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약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 약. 사람한테 시험하는 일. 부작용 있는 거 알면서도 했어요. 돈이 컸어요.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수연이 다리 하나로 매달 그 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당 일이려니 그렇게 편하게 믿어버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운 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당장 달려왔을 텐데. 데이비드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매일 말했어요. 진우 알면 자기 자신 미워할 거라고. 진우 짐 되기 싫다고. 진우 떠날까봐 무섭다고.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트레일러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연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지요. 저는 침대 옆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나 좀 봐. 이수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지 마. 나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저는 이수연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싸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한테 짐만 됐어. 평생 짐만 됐어. 저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짐이라니. 짐은 내가 너한테 됐지. 10년 동안 너 혼자 이 고생을 시켰는데. 이수연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 잘리던 날, 마치 풀리고 정신 차렸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알아? 저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였어? 응, 말해봐. 이번 달 송금 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들었어. 다리가 없어진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 저는 이수연의 손등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를 의심했어. 미친놈처럼 의심했어. 다른 남자 생긴 줄 알았어. 이수연이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진우야. 내 입장에선 그럴 만했어. 나도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했는걸.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일부러라니. 무슨 소리야? 이수연이 옅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 미소가 어찌나 야위었던지요. 내가 다른 남자 생긴 줄 알면 네가 미련 없이 나 잊을 줄 알았어. 다리 없는 마누라 평생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싶었어.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이 미친 바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이수연이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이수연의 작은 등을 끝없이 쓸어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해질 무렵 데이비드가 다시 트레일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비드를 맞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진우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종이를 들여다봤지만 영어로 적혀 있어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데이비드가 이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 의족 만들 수 있어요. 재활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단체에서 도와줄 거예요. 이수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이에요. 데이비드 선생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몸 상태 좋아요. 절단 부위 깨끗해요. 의족 잘 맞으면 산책도 가능해요. 저는 데이비드의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 안 잊을게요. 데이비드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은혜 아니에요. 수연 강한 사람이에요. 다 수연 덕분이에요. 저는 이수연 곁으로 돌아가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들었지? 다시 걸을 수 있대. 우리 같이 걷자, 응. 이수연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진우야, 정말 같이 걸어줄 거야. 저는 이수연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댔습니다. 평생, 평생 같이 걸을 거야. 한 발자국도 안 떨어질 거야. 이수연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 평온한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저는 이수연의 야윈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의 빚을 갚을 차례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있는 물류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장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반장, 갑자기 휴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미국에서 많이 다쳤어요.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반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리 비워주시면 평생 갚겠습니다. 센터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자리는 비워둘게. 강 반장은 우리 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잖아. 가서 사모님 잘 보살펴드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센터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저는 그동안 이수연을 사모님 소리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민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이는 두 번째 신호에 곧장 받았지요. 아빠, 엄마 만났어. 응. 저는 차마 다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 아빠가 옆에서 좀 돌봐드리고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지민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셔. 응, 많이 아프셔. 그런데 곧 좋아지실 거야. 지민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잘해드려.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외로웠을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할게. 미안하다. 지민아. 지민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해.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트레일러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낡은 트레일러 안에서 저는 새 살림을 차린 사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침대 시트를 갈았지요. 이수연이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너 손에 물집 잡혔어?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에 정말 빨갛게 물집이 부풀어 있었지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까짓 거 10년 동안 너 혼자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야, 그 말 그만해.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져.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나야, 수연아. 너 아니야. 이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그만 미안해하자.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을 다시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이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눈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서 살까? 이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어? 진우야, 10년 동안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된장찌개, 그거야 쉽지. 내가 끓여줄게. 이수연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네가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왜? 못 끓일 것 같아?
15년 살면서 라면 한 번 안 끓이던 사람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시장이 어디야? 이수연이 손가락으로 트레일러 밖을 가리켰습니다. 2블록만 내려가면 한인마트가 있어. 거기 가면 된장이랑 두부 다 있어. 저는 지갑을 챙겨 들고 트레일러를 나섰습니다. 한인마트에서 된장과 두부, 호박과 양파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서툰 손길로 야채를 썰었지요. 이수연이 침대에서 목을 빼고 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우야, 호박은 좀 더 얇게 썰어. 그래야 이거. 이렇게. 아니, 더 얇게. 저는 칼을 든 손을 멈추고 이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너 이리 와서 좀 가르쳐줘. 이수연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 저는 부엌에서 나가 이수연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이수연이 깜짝 놀라 제 목을 끌어안았지요. 진우야, 안 무거워. 무겁긴. 깃털 같아. 저는 이수연을 부엌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고 호박을 썰었습니다. 얇고 가지런한 호박 조각이 도마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너 손 진짜 예쁘다. 이수연이 부끄러운 듯 손을 감췄습니다. 무슨, 손이 다 갈라졌는데. 저는 이수연의 손을 다시 끄집어내어 제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 손이 우리 지민이를 살렸어.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뒤 의족을 처음 맞추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트레일러 앞으로 낡은 승합차를 끌고 왔지요. 저는 이수연을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재활센터까지 가는 동안 이수연은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수연아, 떨려. 이수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야, 만약 못 걸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업고 다닐게. 걱정 마. 이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우 너 허리 나가. 안 나가. 너 만나려고 평생 단련한 허리야. 재활센터에서는 데이비드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의족 기사가 이수연의 무릎에 의족을 조심스럽게 끼웠지요. 잠금 장치가 딸깍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연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진우야, 손 좀 잡아줘. 저는 이수연의 양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봐. 이수연이 제 손에 체중을 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발과 의족이 바닥에 단단히 닿았습니다. 이수연이 두 다리로 처음 섰습니다. 3년 만이라고 했지요. 수연아, 너 섰어. 너 두 발로 섰어.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진짜 섰지. 진짜지. 저는 이수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수연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재활센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데이비드도 눈가를 훔쳤지요. 저는 이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트레일러로 돌아와 우리는 영상통화로 지민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 너머 지민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환호했지요. 엄마, 진짜 섰어. 진짜. 이수연이 화면을 향해 웃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곧 한국 갈게. 진짜 갈게. 지민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카메라 밖으로 빠졌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앞에 섰지요. 물소리가 콸콸 흐르는 동안 저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 따뜻함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수연이 의족을 맞춘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던 걸음이 이제는 제법 안정적이었지요. 저와 함께 트레일러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게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수연이 의족을 벗고 침대에 걸터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한 바퀴 더 돌고 와도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수연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자. 한국 가서 우리 지민이랑 같이 공원도 가고 그래야지. 빨리 익숙해져야 돼.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는 표 알아볼게. 이수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러는데 의족 적응도 됐고 큰 문제 없을 거래. 인천 가는 직항으로 알아보자. 이수연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진우야, 나 지민이 학교 졸업식 갈 수 있겠다. 응. 저는 이수연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 거라고는 그 순간에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한인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멀리서 트레일러 앞에 검은 차 2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짙은 색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트레일러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가까스로 뛰어갔지요.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요? 제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사내가 트레일러 안에서 이수연을 부축해 끌어내고 있었지요. 이수연이 의족을 미처 제대로 차지 못한 채 한쪽 발로 비틀거렸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저는 사내의 팔을 뿌리치고 이수연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사내가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서요. 가까이 오지 마요. 서툰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내의 가슴팍에 박힌 글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민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와이프 다리가 불편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내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수연, 불법 체류, 10년. 우리 같이 가야 해요. 저는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를 부를게요. 데이비드 선생님이 알아요. 잠깐만요. 이수연이 사내의 팔에 매달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데이비드 선생님한테 연락해. 빨리.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데이비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가기도 전에 데이비드가 받았지요. 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민국에서 수연이를 데려가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데이비드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우 씨, 침착해요. 내가 지금 갈게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어봐요. 저는 사내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사내가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제 손에 건넸습니다. 여기 주소. 가족이면 면회 가능해요. 오늘은 안 돼요. 차 문이 열리고 이수연이 떠밀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창에 매달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갈게. 반드시 갈게. 무서워하지 마. 이수연이 차창 안쪽에서 손바닥을 유리에 댔습니다.
저도 차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얇은 유리 한 장 사이로 두 손이 닿을 듯 닿지 못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탄 차가 거리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데이비드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저는 트레일러 앞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진우 씨, 정신 차려요. 지금 시간 없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데이비드를 올려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씨, 우리 수연이 어떻게 돼요? 데이비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 10년. 강제 추방될 수 있어요. 한번 추방되면 평생 미국 못 와요. 저는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차피 한국 갈 거였잖아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제 추방 다르고 자기 발로 가는 거 달라요. 추방되면 의료 기록 못 가져가요. 한국 가서 치료 어려워요. 의족 보험 처리도 못해요.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이비드 씨, 어떻게 해야 해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인 변호사 있어요. 무료로 도와주는 사람. 지금 연락할게요. 진우 씨도 정신 차리고 면회 갈 준비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몸을 가눴지요.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니 이수연이 황급히 끌려가느라 챙기지 못한 의족이 침대 밑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족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이수연이 죄수복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지요. 얼굴이 하룻밤새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응, 어디 안 다쳤어. 이수연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야, 나 한국 못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 선임했어. 데이비드 선생님이 알아봐 주신 분이야. 곧 나올 수 있어.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야, 다리가 이상해.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왜? 어디가? 이수연이 죄수복 자락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의족을 끼우는 무릎 아래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비치는 것 같았지요. 어제 끌려오면서 잘못 부딪혔나 봐. 자꾸 욱신거려. 저는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아, 간수한테 말해. 병원 가야 한다고. 이수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디 그런 거 들어주겠어. 그냥 참아볼게.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견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꺼낼게. 이수연이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진우야, 나 진짜 무서워. 저는 유리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유리 너머로 이수연의 온기가 닿는 듯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진우 씨, 빨리 병원으로 와요. 수연 쓰러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병원이에요? 무릎 염증 심해졌어요. 폐혈증 위험 있어요. 빨리 수술해야 해요. 저는 외투를 걸치며 트레일러를 뛰쳐나갔습니다. 데이비드가 보내준 주소로 택시를 잡아탔지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데이비드가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수술해야 살아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 얼마예요? 데이비드가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내놔도 모자란 액수였지요. 저는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보험이 없는 이수연에게는 그 어떤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잔인하려는 건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건넸지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씨, 한국에 우리 집 한 채 있어요. 그거 팔면 얼마 만들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잠시 계산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비 절반은 될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반이라도 좋아요. 일단 그거부터 팔게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한인 사회에 알릴게요. 한국 사람들 마음 따뜻해요. 분명 도와줄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정말 평생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혜 갚지 마요. 진우 씨가 수연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이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요. 아빠, 새벽인데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지민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데? 엄마 괜찮으셔? 저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사실은 다리를 다치셨어. 지민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리, 어떻게? 많이 다치셨어. 한쪽 다리가 없으셔. 전화기 너머에서 지민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같이 흐느꼈지요.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민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떠셔? 지금 병원이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아빠. 저는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 한국 집 말이야. 그거 팔아야 할 것 같아. 지민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해 숨을 죽였지요. 아빠, 빨리 팔아. 응, 집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더 중요하지.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지민아,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지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살리고 와. 집 없으면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셋이 같이 살면 되잖아. 그게 더 좋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5살짜리 우리 딸이 어쩌면 이렇게 어른스러운지요. 그 어린 가슴이 10년 동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약속한 대로 한인 사회에 우리 사연을 알렸습니다.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고 한인 교회에서 모금함을 돌렸지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트레일러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봉투를 내밀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게.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두게. 저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받아. 자네 부인 같은 사람이 미국 땅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니지. 옆에 있던 할머니가 봉투를 제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와야지 누가 도와. 저는 두 분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젊은 청년 하나도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년이었지요. 아저씨, 많이는 못 드려요. 그래도 보태고 싶어서요. 저는 청년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청년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미국에서 혼자 저 키우셨어요. 아저씨네 사연 듣고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저는 청년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쩌자고 이수연을 그렇게 의심했단 말입니까? 이민국 문제는 데이비드가 소개해준 한인 변호사 김 변호사가 맡아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지요. 사무실에서 저와 마주 앉은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강진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인 케이스, 어렵지만 길은 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길이라고요. 어떤 길이요? 김 변호사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부인이 일하셨던 그 공장, 서류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부려먹은 곳이에요. 사고 나도 책임 안 지고. 이게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사람을 짐승처럼 부린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그걸 증명하면 강제 추방 안 당하고 정식으로 한국 갈 수 있어요. 의료 기록도 다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저는 김 변호사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연이 좀 살려주세요. 김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진우 씨,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일에 변호사비 받으면 사람도 아니죠. 걱정 마시고 부인 곁이나 잘 지키세요.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복도를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지요. 이수연이 들어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데이비드에게 무어라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진우 씨, 수술 잘 됐어요. 염증 다 잡았어요. 회복하면 의족도 다시 끼울 수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회복실에서 이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정신 들어. 응, 나야. 이수연이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진우야, 나 죽은 거 아니지. 저는 이수연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안 죽었어. 너 살았어. 우리 한국 갈 수 있어. 정식으로 갈 수 있어. 이수연이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가에서 베개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저는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진우야, 정말이야. 정말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지민이 졸업식 갈 수 있어? 같이 가자, 우리. 이수연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지요.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햇살이 이수연의 마른 뺨 위를 가만히 어루만지는데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수연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의족을 다시 끼울 수 있게 되었지요. 김 변호사는 약속한 대로 이수연의 정식 출국 서류를 받아냈습니다. 손에 비행기 표를 쥐던 날 저는 그 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출국 전날 저는 데이비드와 한인마트 사장님 그리고 모금에 참여해 주신 교민분들을 트레일러 앞 공터로 모셨습니다. 이수연이 휠체어에 앉아 그분들을 맞았지요. 저는 한 분 한 분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갚긴 뭘 갚아? 한국 가서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지.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수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이자네. 한국 가서는 절대 다리 숨기지 마. 떳떳하게 살아. 알겠지.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데이비드 씨,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 씨,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수연이 휠체어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데이비드가 허리를 숙여 이수연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 1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저 진작 죽었을 거예요. 데이비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만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수연을 살게 한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평생 이분들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서 이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지요. 구름이 발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이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진짜 가는 거지. 정말 한국 가는 거지. 저는 이수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가지. 가고 있잖아. 이수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우야,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미국 안 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지. 이수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도 가끔 생각해. 그때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수연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앞으로 솔직하게 살면 돼. 이수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야, 약속해줘. 무슨 약속?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서로한테 숨기지 말기로. 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할게. 평생 너한테 아무것도 안 숨겨. 이수연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제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15살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져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수연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지요.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키가 큰 여자아이였지요. 엄마, 아빠, 지민이가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이수연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지민이야, 진우야. 지민이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연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엄마, 엄마, 엄마. 이수연이 지민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지민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 와줘서 고마워. 살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지민이를 끌어안고 그 팔로 이수연의 어깨까지 감쌌습니다. 세 식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입국장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같이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시선들 속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완성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한국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변두리 동네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였지만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지요. 이수연이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우고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류센터에 복직했습니다. 센터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환영해 주셨지요. 강 반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모님은 좀 어떠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다 센터장님 덕분입니다. 이수연은 집에서 작은 일거리를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손바느질이나 단추 다는 일 같은 거였지요. 지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부쩍 자랐습니다. 저녁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주말이면 저는 이수연의 휠체어를 밀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지민이도 같이 따라 나섰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셋이서 김밥을 먹다가 이수연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비 엄청 왔잖아. 지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나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이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가 우산이 없었는데 아빠가 우산같이 쓰자고 했어. 지민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그렇게 멋있었어.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멋있긴 그냥 비 맞기 싫어서. 이수연이 제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거짓말. 그때 진우 너 나한테 반했었잖아.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첫눈에 반했지. 지민이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닭살이야. 저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웃었습니다. 공원에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요. 이수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15년 전 빗속에서 우산 손잡이를 같이 잡았던 그 손이 분명했습니다. 이수연이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자. 평생 잘 살자. 지민이가 저희 둘 사이로 끼어들어 양쪽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끼워줘. 셋이 잘 사는 거지. 이수연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평생? 저는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10년의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 봤습니다. 의심하고 분노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이었지요. 이수연의 다리 한쪽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지요. 저는 이수연이 15년 전 비 오던 날 저에게 건넸던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마주보며 평생 이 사람의 우산이 되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45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수연은 다리 한쪽을 잃었고 저는 아내를 향한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는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지요. 이수연이 매달 보내온 그 돈은 식당에서 번 돈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자기 몸을 갈아 만든 핏값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의심의 칼날을 아내에게 겨눴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도 한쪽 다리를 잃은 채로도 이수연은 단 하루도 저희 가족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밤 꼭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루면 미룰수록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